네. 그러면 오늘 랩 세미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뉴립스의 2024년도에 나온 논문으로 Tree of Thoughts라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515회나 벌써 인용됐을 정도로 지금 LLM 쪽에서 엄청난 그 각광을 받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발표해드릴 순서는 이와 같고 먼저 관련된 그 LLM 프롬프팅 관련된 전략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논문의 순서대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총 8가지의 프롬프팅 기법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시간 순서대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TOT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LLM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 올해 초에 그 EMNLP에 나온 그 챗GPT와 관련된 논문을 랩 세미나 때 발표를 드렸었는데요. 이때 그 나왔던 그 부분들이 좀 LLM의 그 현황을 이해하는데 좀 쉬우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LLM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모델 규모를 키우는 방법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델 규모를 키운 대표적인 LLM 같은 경우에는 메가트론이나 팜 같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모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태스크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팜 같은 경우에는 빅벤치 벤치마크에서 사람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작은 모델로도 좀 더 긴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을 해서 더 나은 성능을 보이려는 노력들도 있었는데 이런 방법들 중 하나는 슈퍼비전이나 아니면 휴먼 피드백으로 LLM을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LLM이 여러 분야에서 강한 성능을 보이자 LLM의 능력이나 행동을 분석하는 엄청난 양의 연구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프롬프팅 전략 8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가장 첫 번째는 인풋 아웃풋 프롬프팅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방법으로 문제의 입력인 X가 언어 모델에 제공이 되면 모델이 출력 Y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의 입력에 대한 지시사항을 포함한 프롬프트를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많이 들어보셨을 퓨샷인데요. 모델에게 특정 태스크를 특화시키기보다는 예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좌측 그림을 보시면 로거와 관련된 초록색 부분에 그 예시를 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하고 싶었던 질문을 한 다음에 그 정답을 맞추게 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된 것이 퓨샷입니다. 그래서 모델에게 실제로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청하기 전에 작업을 성공적으로 실행한 예시를 제공해서 모델의 출력을 원하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기법입니다. 퓨샷과 연관지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CO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유사하게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 추론 단계를 설정하도록 해서 복잡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논리적이나 아니면 수학적인 문제나 추론이 필요한 질문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COT의 그림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파란색 부분에 그 성공한 사례를 줬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앞선 퓨샷과는 달리 이 11이라는 값이 5 더하기 6을 해서 나왔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주어서 좀 더 그 퓨샷보다 좀 심화된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까지는 또 많이 들어보셨을 제로샷인데요. 제로샷 COT 프롬프팅은 질문에 대한 중간 추론 단계의 예시를 직접 제공해 주지 않더라도 이제 간단하게 우리 단계별로 생각해 보자,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을 넣었더니 이렇게 모델의 출력 결과가 엄청 개선했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2022년도 뉴립스에 나오면서 이제 엄청난 그 각광을 이끌었었는데 이제 이후에도 그 계속해서 많은 그 프롬프팅 기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자기 일관성 기법 같은 것은 기존의 COT 프롬프팅 방식을 좀 더 개선한 것으로 복잡한 추론 문제에 대해서 모델이 다양한 추론 경로를 탐색하고 그중 가장 일관된 답을 찾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델이 단순히 첫 번째로 도달할 결론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해 모델은 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인 피규어 1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먼저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예시 추론 경로를 포함한 프롬프트가 있는데요.
모델에게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방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모델에게 특정 문제를 제시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 그 개수를 세는 것이어서 그 질문과 답변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에서는 다양한 추론 경로를 생성해서 프롬프트를 모델에게 독립적으로 여러 개 입력을 해서 다양한 이렇게 답변을 나오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해석과 해결 방식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번째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가장 일관된 답변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는 생성된 다양한 답변 중에서 가장 대다수가 선택한 답변을 일반적으로 최종적인 답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리스트 모스트 기법인데요. 이 방법은 복잡한 문제를 더 쉬운 여러 가지 부분 문제로 나누어서 해결하는 프롬프팅 기법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먼저 간단한 여러 하위 문제로 분해하고 이 문제들을 차례로 해결하면서 이전 하위 문제의 해결책을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문제를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부분을 차례대로 해결하는 방식은 사람이 문제를 푸는 방법과 되게 유사하기 때문에 AI가 이런 식으로 사람과 유사하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문제를 하위 질문으로 분해를 합니다. 이 예시를 자세히 보시면 에이미가 워터 슬라이드를 타러 가는데 4분이 걸리고 내려오는데 1분이 걸리는데 워터 슬라이드는 15분 후에 닫힌다. 이럴 때 그러면 이제 총 15분의 시간 동안 에이미는 워터 슬라이드를 몇 번 탈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언어 모델은 워터 슬라이드를 한 번 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하위 질문 1에 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하위 질문을 순차적으로 해결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터 슬라이드 타러 가는데 4분, 내려오는데 1분이 걸리니까 총 5분이 걸려서 그 한 번 타려면 5분이 걸린다라는 답변을 이제 언어 모델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총 15분 후에 닫히는데 그 전까지 몇 번을 탈 수 있을까요? 라는 하위 질문 2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위 질문 1에서 아까 쓴 5분이라는 그 답변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워터 슬라이드가 15분 후에 닫힌다고 했기 때문에 이 15를 5로 다시 나누어서 총 3번을 탈 수 있다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리스트 모스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리액트 기법은 모델에게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제공하는 기법인데요. Q&A 태스크에 특히 쓰기 좋다고 합니다. 리액트 프롬프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추론이나 의사결정, 행동계획, 외부 지식을 포함하는 모든 LLM 워크플로우에 적용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즌과 액트가 그 합쳐진 그 합성어 같은 만큼 일단 추론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작은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이 액팅을 하는 그 행동 부분에서 모델이 추론에 기반을 해서 행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 뒤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 리액트 모델은 단계적으로 질문을 해석하고 관련 정보를 검색해서 복잡한 문제에 대해 답을 찾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모델은 관찰을 바탕으로 다음 행동을 결정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 방식을 통해서 모델은 단순한 검색을 넘어서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해석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그 TOT인데요. 제가 그 앞에까지 말씀드렸던 그 7번째까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은 2022년도에서 23년도에 주로 나온 논문이었는데 제가 오늘 웹세미나 때 말씀드릴 그 이 TOT 같은 방법은 2023년도에 아카이브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번 2월에 뉴립스에 나오게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 TOT를 그 그림 우측에 있는 D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크게 ABC에 있는 그 세 가지 방법이랑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ABC와 관련해서 그 아까 그 7가지를 소개를 하면서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TOT랑 계속 구분을 해서 그 뒤에 논문을 이해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풋 아웃풋 프롬프팅 같은 경우에는 좀 가장 흔한 방법이고 문제의 입력을 언어 모델에게 제공하고 모델이 출력인 Y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COT 같은 경우에는 인풋 아웃풋 프롬프팅보다는 좀 더 복잡한 문제에 사용이 되고 입력 X에서 최종 출력 Y까지 이르는 과정을 생각의 그 사슬이라는 중간 단계들로 나누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중간 단계에서 각각의 계산 과정이 이때 그 중간의 생각의 사슬 단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elf-consistency COT 같은 경우에는 COT를 좀 더 확장한 형태로 다양한 생각의 사슬을 생성하고 그중 가장 일반적인 결과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달리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TOT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TOT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추론 경로를 탐색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양한 단계로 분해하고 각 단계에서 가능한 해결책을 생성하고 이러한 해결책들을 평가하면서 가장 유망한 경로를 선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진짜 TOT 논문으로 들어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인데요. 처음 논문에서는 그 기존 LLM 연구에 대해서 의문점을 먼저 표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LLM이 많은 사고를 필요로 하는 넓은 범위의 태스크에서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기존의 방법들은 여전히 텍스트를 생성할 때 이런 어토리그레시브한 방법에 모든 과정들이 기반을 해왔다. 근데 이렇게 어토리그레시브한 메커니즘 되게 옛날부터 쓰던 건데 이걸 써서도 아직 좋은 성능을 낸다니 참 신기하다. 여기에 이제 의문점이 생겨서 어, 그러면 이 어토리그레시브한 이 메커니즘 같은 간단한 방법이 LM에게 과연 일반적인 그 문제 해결책이 되기에 충분할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떻게 변화를 주면서 좀 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그 문제 해결의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토리그레시브 하다는 것은 앞부분의 확률을 사용해서 다음 확률을 계산하는 것으로 생성 모델의 되게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생성 모델이 데이터의 확률과 모델이 내어둔 확률을 유사하게 하며 작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점에 기반을 해서 시작하게 된 이 연구는 어, 다시 좀 더 그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을 이제 휴먼 코그니션과 관련된 문헌들에서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먼 코그니션 중에서도 특히 듀얼 프로세스 모델과 관련된 그 옛날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좀 빠르고 자동화되고 무의식적인 모드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느리고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들은 이런 머신러닝에서 쓰이는 수학적인 모델들과도 계속해서 연관이 되어져 왔고,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토큰 레벨별로 연관관계에 따라 형성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시스템 1과는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그 시스템 1을 좀 더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시스템 2의 플래닝 프로세스를 좀 더 보강한다면 더 장점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방법을 구상했다고 하고 그와 관련된 예시로는 제가 뒤에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현재 선택에 대해서 좀 더 대안적인 것들을 유지하거나 탐색하거나 아니면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좀 더 많은 결정을 만들고자 좀 더 미리 앞을 내다보거나 아니면 뒤를 백트래킹하는 그런 방법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결책에 대해서 이제 TOT를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 TOT 같은 경우에는 선행 AI 연구에서도 플래닝 프로세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플래닝 프로세스가 그 느웰이라는 분의 그 1950년대에 나온 상당히 옛날 논문에서 영감을 받은 것인데 이 느웰이 당시 트리로 대변을 하면서 복합적인 문제 공간인 프로블럼 솔빙을 서치로 특징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선행 연구에 기반해서 본 논문은 언어 모델에서의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TOT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있는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기존 방법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속적인 언어 시퀀스를 샘플링하지만 TOT는 활발하게 그 Tree of Thoughts를 진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OT의 노드에 해당하는 각 생각들은 문제 해결로 나아가는데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특징을 통해서 언어 모델이 다양한 중간 생각에 대한 과정을 스스로 계속해서 평가하면서 문제 해결을 의도적인 추론을 하는 과정을 통해 다음 과정들이 유도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기존의 LM 인퍼런스 메소드를 현재 소타 언어 모델인 GPT-4를 진행을 했을 때 잘 안 되었던 태스크 세 가지를 가지고 와서 경험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오브 24,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크로스워드 이렇게 세 가지를 수행했고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좀 어려운 태스크여서 그 이전에 그 언어 모델들로는 잘 되지 않았던 태스크이고 수학적이나 아니면 이런 능력들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이나 방법을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Tree of Thoughts가 그러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트로 때 말씀드렸던 느웰의 연구랑 좀 더 다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인간이 문제 해결에 대한 그 선행 연구들은 그 사람이 그 컴비네토리얼한 프로그램 스페이스를 통해 탐색한다는 것을 시사를 합니다. 여기서 좀 조합적인 문제 공간이라는 것은 나무 같은 것으로 약간 노드가 부분적인 해결책을 나타내고 가지는 그것을 수정하는 그 연산자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때 좀 복합적으로 사고를 해서 결정을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문제를 해결할 때 쓰이는 일반적인 LLM의 방법들에는 사람이 복합적으로 사고함을 고려할 때 이제 아래 두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로컬리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언어 모델들은 사고 과정 내에서 다른 탐색을 계속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트리의 가지들이 다양하게 뻗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글로벌리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언어 모델은 다양한 옵션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계획이나 미래 예측이나 아니면 백트래킹 같은 것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백트래킹 같은 휴리스틱 방법들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때 되게 특징적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좀 더 함께 곁들여 준다면 더 좋은 그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논문에서는 지적을 하면서 이런 한계점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하자 TOT를 제시를 했는데 TOT는 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 과정을 트리로 만들고 각 노드가 스테이트가 된다고 보고 네 가지의 과정을 거치는 패러다임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 그 인터미디어트한 프로세스를 추론 단계로 어떻게 쪼갤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스테이트에서 가능한 또 생각들을 어떻게 생성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경험적으로 스테이트를 평가할 것인지 판단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탐색 알고리즘을 쓸 것인지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TOT에서 쓰이는 각 단어들이 가지는 의미를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노드 같은 경우에는 중간 단계의 생각이나 부분 해결책이 될 수가 있고 엣지는 생각의 순서나 흐름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논문에서는 서치 알고리즘으로는 BFS, DFS 이렇게 사용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르커헤드나 백트래킹 같은 이런 자가 평가를 넣어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 TOT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TOT가 작동하는 네 가지 과정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설명을 해드릴 때 24게임의 예시랑 같이 좀 곁들여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 오브 24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 추론 도전 과제로 이제 목표하는 것은 4개의 숫자가 주어졌을 때 기본적인 산술 연산인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런 것을 사용해서 24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시에서 보시면 4, 9, 10, 13이 주어졌을 때 그 해결책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단계를 이 게임 오브 24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생각을 분해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생각은 그 문제 해결에 따라서 문장이 될 수도 단어나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TOT 예시에서는 이런 그 중간 과정의 결과들이 그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게임 오브 24에서는 시작은 4, 9, 10, 13 이렇게 했지만 그 10-4를 여기서 하는 이 중간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남은 숫자가 6이랑 9, 13 이렇게 남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분해하는 과정들을 또트 디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수식이나 남은 숫자들을 표시를 해서 이제 또 디컴포지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24 게임에서는 남은 3개의 중간 결과들이 이제 그 또트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현재의 상태에서 가능한 다음 생각을 위해 K개의 후보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먼저 첫 번째 A는 COT 프롬프트에서 독립적으로 동일하게 분포한 생각들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생각하는 공간이 문단처럼 길어서 풍부할 때 잘 작동을 하는데 그것이 이 IID를 다양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뒤에서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릴 창의적인 글쓰기가 만약에 태스크의 목표라면 문단을 쓰는 것은 그 또트 스페이스가 좀 더 클 때 다양한 결과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A 방법이 특히 효과를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B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그림에서 좀 보실 수 있는데 제한된 상황에서 다양한 생각을 생성하기 위해서 purpose prompt를 사용해서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활용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파란색으로 네모를 쳐둔 possible next step을 이용을 해서 LM이 다음 단계에는 뭐가 남아있는지 뭐 예를 들면 10, 13, 13 이런 식으로 결과를 알려주면 이런 노드들이 생기게 되고 그걸 또 넣고 다시 생각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purpose promp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나오는 스테이트 이밸류에이터는 서치 알고리즘에서 흔히 쓰이는 휴리스틱처럼 작동을 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휴리스틱이란 탐색하는 과정을 어떤 순서로 할지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기존의 휴리스틱 같은 경우에는 탐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딥블루처럼 프로그래밍화돼 있거나 아니면 알파고처럼 학습하는 경우가 좀 일반적인데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아닌 세 번째 방식을 만들어서 LM이 그 상태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번째 방법을 쓰면 의도적인 휴리스틱이 되어서 기존의 프로그래밍 해둔 방법보다 좀 더 유연할 수 있고 학습된 방법보다 좀 더 효율적인 샘플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테이트 이밸류에이터에 해당하는 세 번째 단계에서는 현재 상태를 평가해서 문제 해결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판단을 하는데 이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쓰입니다. 먼저 A 방법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각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현재 상태를 숫자 값이나 클래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같은 숫자는 산술기하를 통해서 24에 가기에는 좀 모자르니까 이런 거를 미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은 완벽할 필요는 없고 추후에 결정을 내릴 때 그냥 도움이 되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B 방법은 여러 상태를 비교하는 것으로 주로 보트 프롬프트를 위해서 사용하고 상태 간 비교나 투표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투표를 하고 비교하는 방법은 셀프 컨시스턴시에서 스텝와이즈를 위해서 쓰이는 방법과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밸류랑 보트 같은 두 방법은 모두 BFS, DFS로 LLM을 여러 번 프롬프팅하면서 작동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서치 알고리즘인데요. TOTIM 프레임워크에서 트리의 구조에 따라서 다양한 서치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옵션을 탐색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방식으로 BFS랑 DFS를 썼고 추후 후속 연구에서 좀 더 다양한 그 서치 알고리즘을 쓰겠다고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BFS 같은 경우에는 각 단계의 가장 유망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24게임이 BFS에 해당하게 됩니다. DFS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망한 상태를 끝까지 탐색하고 최종 출력이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방법으로 만약에 계속해서 과정을 거치다가 앞선 세 번째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스테이트 이밸류에이터가 문제를 현재 상태에서 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만약에 인지를 하면 탐색 중에 이 해당 서브트리를 가지치기 하면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DFS는 계속 탐색을 하기 위해서 부모 노드로 다시 백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방금 그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백트랙이나 아니면 르커헤드는 그 자기 스스로 이제 계속 평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24게임의 예시에서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sure, maybe, impossible 이런 식으로 과정들에 대해서 LM이 이제 결과를 계속해서 뽑는데 만약에 여기 예시에서처럼 impossible이라는 결과가 뱉어졌다면 이걸 좀 제거하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TOT의 작동 방법에 대한 소개였고요. 이렇게 TOT가 작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논문에서는 TOT를 좀 언어 모델의 그 일반적인 그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일반화로 이제 사실 비교를 한 다른 프롬프팅 방법들도 모두 TOT의 한 가지 형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모듈성은 이제 앞선 네 가지의 그 TOT가 가지고 있는 그 단계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문제나 그런 상황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프리트레인된 LM을 그냥 추가 학습 없이도 그대로 사용을 가능하다는 점에서 편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일반적인 그 언어 모델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실험 결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그 언어 모델에서 소타인 GPT-4를 사용을 했고, 이 GPT-4가 잘 못하는 세 가지 태스크를 가지고 와서 했고, 기존의 방법인 COT 프롬프트를 설계했을 때 좀 더 어려운 그 태스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게임 오브 24인데요. 메소드를 설명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네 가지 숫자를 이용해서 24를 만드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실제 문제 해결을 할 때 걸린 시간대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이제 순서대로 정렬이 된 1362개의 게임이 있는 그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험을 위해서 좀 특히 어려운 데이터들을 뽑아서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각 작업에 대해서 출력이 입력 숫자를 각각 정확히 한번 사용을 했고
어, 24랑 만약에 유효하게 방정식으로 나오면 성공이고 그게 아니면 이제 실패가 되는 것이고 100개의 게임에 대해서 성공률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를 사용을 해서 비교를 했고 반복을 할 때마다 LM이 만약에 틀린 결과를 내면 좀 너의 실수를 다시 생각해서 반영해서 다시 정답을 만들어내라는 이런 식의 조건문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TOT를 설정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생각을 그 중간 단계인 3번으로 나누는 것이 그 이 게임 오브 24를 할 때는 좀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A 부분에 나와 있듯이 각 트리 노드에서 남은 숫자를 빼고 LLM에게 이제 다양한 그 다음에 가능한 단계들을 지시하는 프롬프트를 내리게 되는데 이런 프로포즈 프롬프트가 그래서 3번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것처럼 1번, 2번, 3번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FS를 썼고 B를 O로 두어서 3번에 반복돼 5개의 후보물을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B의 밸류 프롬프트에 나와 있듯이 LM이 각 후보들을 sure, maybe, impossible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해서 프롬프트를 짰는데 이는 뒤에서 불가능하다고 판결될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미리 앞질러서 보자라는 그런 맥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확인한 결과 먼저 테이블 2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베이스라인이 모두 10% 이하로 성능이 아주 낮습니다. 근데 TOT 같은 경우에는 B를 1로 설정을 했을 때도 성공률이 45%고 5로 늘렸더니 74%로 높아졌다는 점에서 훨씬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피겨 3A에 나와 있는 결과는 후보를 몇 개를 뽑았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한 건데 TOT 태스크 때 방문한 트리노드 개수를 B를 계산을 해봤더니 5를 했을 때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피겨 3B에 있는 결과는 에러 어널리시스인데요. COT랑 TOT가 실패한 결과를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게임 오브 24가 24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사실 그 숫자들로 24를 만드는 게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COT로 했을 때는 첫 시도에서 60% 만에 바로 실패를 했다는 그 결과를 통해서 이거는 사실 어차피 풀 수 없는 문제니까 COT가 좀 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의 목표는 문장 4개를 생성해서 각 문장으로 끝나는 4개의 문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의 랜덤 문장이 주어지고 그 문장으로 끝나는 4개의 문단을 최종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랜덤 월드 제너레이터라는 홈페이지에서 100개의 인풋을 얻었고 그라운드 트루스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으니까 결과의 일관성을 좀 더 평가하기 위해서 GPT-4한테 1점부터 10점으로 평가를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비교하도록 해서 결과를 뽑았다고 합니다. TOT를 설정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깊이를 2로 설정을 해서 중간 단계는 한 번밖에 없도록 TOT를 두었고 LM 같은 경우에는 일단 K를 먼저 5로 설정을 해서 5가지의 결과를 만들고 최고의 하나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하나인 B가 1일 때 그 다음 단계에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규어를 보시면 여기서 플랜 2만 이 가지가 다시 뻗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그 최고의 하나를 뽑아서 그 하나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가장 유망한 것을 선정하라는 지시문인 제로샷 보트 프롬프트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일단 박스 플랫에서 보실 수 있듯이 100개의 태스크를 진행해서 GPT-4로 평가했더니 TOT 점수가 7.56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피규어 B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람이 평가를 했을 때도 100개 중에 41개를 TOT를 선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38개는 비슷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COT를 선택한 것은 21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 피규어 5의 A의 우측에 나와 있듯이 Iterative Refine의 효과가 좀 크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IO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리파인을 해줬더니 좀 더 성능이 올랐고 TOT도 마찬가지로 성능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IID나 Sequential Generation을 좀 더 리파인해서 만드는 것이 새로운 생각을 만들 때 좀 더 가능한 문제라는 것을 이 결과를 통해 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2가지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얕은 문제여서 그 깊이를 2나 3 이런 식으로 주어서 진행을 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려워서 좀 더 깊이 있게 두어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니 크로스월드는 그 우측에 있는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렇게 게임을 푸는 건데 이미 특징화된 NLP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현재 푸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태스크에서는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LM이 일반적인 해결책을 두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LLM이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스스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으면서 의도적인 추론을 하는가 이거를 보는 것이 좀 더 이 태스크의 본질적인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156개의 그 5 곱하기 5 크로스워드 게임을 가진 구빅스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정 TOT 같은 경우에는 DFS 방식으로 가능성이 높은 가지를 탐색하다가 가능성이 없어지면 부모 노드를 백트랙해서 대안을 찾은 후에 다시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H2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가로 세로를 그 나타내는 horizontal이랑 vertical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나타내서 그 위치가 어디인지 표현하는 말이고 그래서 피규어에서 보실 수 있듯이 thought generation 때 각 상태를 존재 가능한 모든 생각들로 바꾸어서 proposal prompt를 5번 실행해서 다음으로 어디에 어떻게 채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A 과정에서 보실 수 있듯이 LM의 다양한 생각들인 thought proposal을 통합을 해서 다음에 탐색할 것을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정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는 DFS로 정렬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B에 나와 있듯이 스테이트 이밸루에이션 단계에서 각 상태들의 이제 결과로 평가를 하면서 남아있는 클루 중에서 이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면 해당 스테이트를 가지치기하고 백트래킹해서 이제 다시 탐색하는 방법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시면 테이블 3에서 보실 수 있듯이 평가를 그 세 가지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레럴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25%를 맞추었는가, 그 다음에 뭐 게임은 게임을 아예 성취했는가 이런 식으로 지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표를 자세히 보시면 아이오나 COT는 성적이 매우 낮고 TOT는 이제 단어에서는 60%, 게임에서는 20% 정도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베스트 스테이트라고 해서 정답에 가장 근접한 스테이트만 뽑아서 보면 게임에서는 35%를 성공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 그 마이너스 프론이랑 마이너스 백트랙이 있는데 이게 GPT-4가 실제로 정답인데 그 좀 드문 잘 안 쓰이는 단어여서 오타로 인식을 하는 단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GPT-4가 이걸 오타로 인식하면 스테이트 이밸리에이터도 또 잘못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제 정답인데 프루닝이나 백트래킹을 하는 과정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이게 잘 사라지진 않았는지 이걸 확인하려고 프룬과 백트래킹을 빼고 해보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걸 다 넣었을 때 좀 더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좀 더 앞으로 좀 더 좋은 성능을 고려하려면 이런 거를 했을 때 이렇게 좀 레어한 단어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 대안을 찾는다면 좀 더 성능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이제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결론은 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발표한 논문을 한 줄로 정리하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에서 한계점을 마지막에 언급을 하는데 GPT-4로 일단 좋은 성능을 냈는데도 그 TOT를 좀 이제 잘 못하는 태스크에 초점을 두어서 했지만 사실 이미 GPT-4로 그 좋은 성능을 내는 태스크에서는 TOT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그 BFS, DFS에서 넘어가서 좀 더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미래 연구를 시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TOT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을 그 일반적인 그 사람의 인지 과정인 그 완전 고대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좀 옛날로 가서 1950년대 그 논문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사람이랑 유사하게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동을 하게 된 방법이고 이를 통해서 좀 그 GPT-4가 기존에 잘 못했던 창의적인 글쓰기나 뭐 게임 오브 24 이런 태스크에서도 좀 유의한 그 좋은 성적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그림으로 좀 한 번에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오나 COT나 COT 이런 식으로 그 제가 백그라운드 때 말씀을 드렸던 이런 다양한 프롬프팅 전략의 그런 동향들을 좀 알면 LLM의 그런 앞으로 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저희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오늘 발표를 그렇게 정리를 했고 그때 이렇게 좋은 레퍼런스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좀 같이 참고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아래 레퍼런스를 좀 참고하시면 좀 더 이해를 하시는데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